교재는 R 활용 모델링 입문이라는 교재를 이제 활용해서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교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지인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신 거고요. 실제로는 쿠보 타쿠야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을 절대 사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책을 피하는 주의자. 그래서 책은 연구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 이유가 이제 책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정보가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좀 하나의 논리로서 원리로서 정립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타당하게 읽혀져야 돼야 할 때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가 많이 이제 정보 가치가 많이 소실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그래서 책으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낮은 가치에 있는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통계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 이 도제식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제식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그 실력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은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고서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 소장을 해서 공부해도 괜찮을 만큼 훌륭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강독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이 결과적으로 이 수업의 마지막은 이 베이지안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안 기법을 통한 통계 모델링을 겨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면서 실제로 왜 베이지안 모델링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이제 기본적인 근본 이해를 도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통계학과 혹은 통계 유관 수업을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으로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좀 멋있는 기법들을 현장에선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일반이죠. 왜냐하면은 그 기법을 몰라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모델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 그리고 모티베이션, 그리고 그 근본 가정,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검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는 그 기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경기라고 치면은 뭐 농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농구 슛 연습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운동 경기를 뛰면은 이제 그 슛을 잘 쏠 수가 없죠. 이제 그 근본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 있어서는 그 근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슛의 그 아주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상황과 관계없이 폼을 유지하고 슛을 쏘고 확률을 여전히 높일 수 있는 그 원리처럼, 통계 모델링에서도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실력 향상에 있어서 진보를 보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채팅창을 제가 옆에다가 켜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궁금하신 거나 내용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보면 특이한 게 정보 나열식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야기하는 식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이제 결과적으로 배우는데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에 직장에서 혹은 뭐 컨설팅을 의뢰받아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 통계 모델링 자체의 어떤 궁금증, 어떤 호기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일련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회계 분석이라든지 수리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분석 방법까지 이끌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론은 이론 따로 현장에서 분석하는 프로세스는 분석 프로세스 따로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해줘야지만 실전에서 배운 이론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가 안 돼 있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통계학 전문가들이 그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현장에서 쓰려니 소위 말해서 약간 모호하고 자신이 없게 되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입문자를 위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하고는 좀 여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예상 독자는 이 수리 모형을 통하여서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초가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제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쓰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책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사실 없고요. 하지만 이 목적에 걸맞게 나름 잘 쓰신 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는 잘 모르지만 이제 연구자가 여전히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해야 하는 그 난감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분들께서도 배운다 하더라도 실전에 가면은 이 데이터 분석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계학과를 지금 이 수업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제 통계학과를 이제 나오고 그리고 통계학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 이 강의를 이미 들었고 이제 4학년 과목에 해당되는 통계학과 4학년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괴리를 어느 정도 좁힌다. 그런데 이제 통계학과 졸업을 해도 실제로 이제 실전 가면 또 따로 해요. 그래서 운전면허 기능 딴다 하더라도 이제 그 도로주행 가야 되고 도로주행 한 이후에 또 어떻게 되죠? 연수 받아야 되는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연수 안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책은 이와 같은 괴리를 좁히는 측면에 있어서 이 기능하고 주행의 괴리라기보다는 이 주행 시험하고 연수 혹은 뭐 완전 실전 여기와의 괴리나 여기와 연수와 실전과의 괴리 여기를 좁히는 책이라서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 모델링 이제 궁극적으로는 베이지안 기법을 활용해서 통계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 실전에서 쓸 수 있게 실전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학과 졸업을 해도 여기 기능 주행 정도 뭐 많이 잡아야 주행까지고 연수 실전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학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수학 노테이션 거의 쓰지 않아서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통계책인데 수학 노테이션을 안 쓰면서 가는 책이 진짜 좋은 책인데 제가 다른 책에서 그렇게 거의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를 수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통계학의 이해가 깊이가 정말 깊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원래 고수들이 그렇거든요.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쉽게 설명하는 스타일로 가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계 모형이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을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데이터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좀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이제 들은 것 중에서 만약 회귀 분석을 안 들었다고 하면 회귀 분석과 수리 통계학을 만약에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수업을 따로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수리 통계학 정도는 사실 통계학과 학생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수강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 통계학 회귀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해야 하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수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 수업 듣는 데 있어서 뭐 무리가 가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수리 통계학 회귀 분석 듣는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90%에 대한 지식은 사실 이미 휘발유와 같이 사라지고 난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업은 수업일 뿐 거기에 지금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통계학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드리는 내용의 내용을 만약에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전국에 있는 통계학과 학생의 기본 내공 평가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수업의 한 90%를 만약에 이해하고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랭킹 많이 양보해서 랭킹 5% 안에 들게 될 것입니다. 상위 5% 통계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만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핵심 정리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선형 모형, 선형 모형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귀 분석 모델이다. 선형 회귀 분석, 회귀 분석에서 선형 회귀 분석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아주 소위 말해서 반응 변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변수를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일반화 선형 회귀 분석, 선형 모형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화 선형 모형을 약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80에서 90%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화 선형 모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80에서 90% 정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만약 모델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나온 기법을 활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걸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기본적인 비모스 모델이라든지 혹은 베이지언 모델이라든지 베이지언 모델은 현장에서 쓰는 경우가 사실은 5% 미만
거의 활용할 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베이지안에서 나오는 기본 아이디어가 확장이 돼서 나온 것들이 중요합니다. 베이지안 모델을 추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베이지안 모델의 근본 이해, 그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이 프리컨티스트의 입장과 베이지안들이 한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딥러닝이라는 타이틀 붙여서 나온 여러 가지 무수한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들 중에서 그 소위 모델 인퍼런스하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법들이 여기 이 두 가지 축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프리컨티스트에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베이지안에서 하는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꽉 잡고 있으면은 사실 그 다음에는 다 아종이에요. 아종. 예. 그래서 통계 잘하는 사람들은 통계의 이 논리가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제 딥러닝 모델을 봤을 때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모델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베이지안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추정하는 방법 중인 이 몬테카를로 방법,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생성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남은 리스트 볼츠먼 이 머신이라는 그 이제 딥러닝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하나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생성 모델로부터 그 이름도 유명한 그 어드버서리얼, 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GAN이라는 모델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 모델의 어떤 발전 방향에 그래서 근본 이해가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주소죠, 주소. 네, 주소를 미리 정해놓고 움직여야지만 그것들이 그런 지식들이 파편화돼서 흩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인트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차근차근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책의 전반부는 이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입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현실 데이터에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베이즈 모델을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베이즈 모델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피상적인 지식이, 그 운전면허로 따지자면 기능 주행까지 하고 도로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예제 데이터로 식물의 속성을 측정한 가상 데이터를 사용한 특별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식물이 있고 그 식물로부터 출발한 그 씨앗이죠, 씨앗, 종자, 네, 종자의 그 개수, 그리고 정상적인 종자,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R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R 소프트웨어는 잠시만요. R 소프트웨어는 공짜죠. 네. 요즘에는 파이썬을 더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통계할 때 R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유용해요. 그래서 뭐 하루면은 배우고, 그 문법이나 그런 것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파이썬하고. 그리고 이 베이스 모델에서 그 모델의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윙벅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윙벅스는 공짜예요. 그래서 R을 통해서 패키지 무료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능도 좋고, 다만 이제 R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이 무거워요. 프로그램이 그 어퍼 레벨 랭귀지라서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베이스 랭귀지라고 합니다. 이런 랭귀지를. 그래서
이 메모리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많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 메모리 어사인이 이제 유연하게 되지 않아서 속도가 느리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예, 그래서 그냥 학문용으로만 혹은 소규모 데이터 용어로만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앞으로 베이지안 모델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책에서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베이지안을 써서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는 그 경우를 마주했다라는 거는 별로 있지 않는 일들입니다. 별로 있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의외로 이제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솔루션을 알고 있으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장의 필살기가 되겠죠. 베이지안 수업을 듣고 베이지안 모델링을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한 근본 이해가 없이 그냥 베이지안 모수를 확률 변수로 본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오늘 여기 오셔서 이제 배우는 이제 관점에서 자기의 능력 하나를 딱 탑재해놓고 이 베이즈 모델이 이런 거구나,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왜 필요한 거구나, 그럼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기법이 어떤 것이구나, 그 기법을 알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무기가 장착이 된 거고요. 뭐 어떤 상황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모티베이션, 그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 여기서 된다면 상당히 앞선, 그 통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삿포로시 홋카이도 대학교 타쿠야 후보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일본은 통계학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특성상 굉장히 배타적이고 논문도 영어로 잘 안 쓰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자기네들끼리 쉐어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하나의 원석과 같은 책을 여기 이종찬 교수님께서 발견하고 번역해서 한국에다가 보여드린 거, 이제 나눠드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역자 서문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자 이종찬 교수님 지금 일본에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 아주 쉽게 이런 도식화도 해놨어요. 아주 참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장을 이제 다룰 예정인데, 그 1장 이후에 내용 흐름도 얘기합니다. 1장 이제 지나면은 이제 포화송 분포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분포라는 말, 이제 어려운 말이 이제 첫 번째 나왔죠? 분포. 분포. 영어로 하면 distribution이라고 하고 density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포화송 회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장에서 포화송 회귀.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이 회귀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 모델의 하나의 예죠. 그 좋은 모형이란 어떤 것이고, 그러면 그 모델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계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축을 안다고 하면 통계의 두 기둥을 일단은 세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티메이션 추정이에요. 추정.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뭐죠? 검정. 테스트입니다. 이 추정과 검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통계학 그러니까 통계학의 큰 두 축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통계학 전공자로서의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밑도 끝도 없이 이 강의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점검 차원에서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여러 가지 GLM,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데이터마다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되고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General Linear 모델도 이제 버거워져. 버겁다. 네.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해서 Generalized Linear 모델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못 맞추니까 버거워져. 그래서 그 가정들을 나는 가정들과의 사투를 더 이상 벌이고 싶지 않다. 더 유연한 모델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베이지안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차, 장소차의 어떤 특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7장에서 개체차와 장소차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할 때 베이지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개체차와 장소차가 있든 말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적용을 하죠. 아무나 적용하고 근데 느낌이 이제 이상하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를 발견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능력자죠. 그걸 발견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개체차와 장소차의 통계 모델링을 알아서 그것을 베이지안 모델 그리고 hierarchical 모델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이지안 모델의 기본 사상은 프리컨티스트 그 통계학의 아버지 피셔로부터 이제 출발한 이 프리컨티스트의 사상으로 봤을 때는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 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린 사상이 베이지안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땅을 딛고 살고 있는데 땅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하늘이 땅이고 이 컨셉을 뒤바꿔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 베이지안 모델이고 역사적으로 그 베이지안 모델과 베이지안과 그 프리컨티스트와의 격렬한 논쟁과 이 스파크 격돌이 있어 왔는데 그 격돌이 이제 어떻게 서로 타협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층 그리고 공간 구조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이 데이터에 있어서 이 공간 구조에 입각해서 추출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끌고 와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 과정에 나오는 MCMC 사전 분포 복수 모수에 대한 MC.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중에서 최후 추정법이라는 프리컨티스트 기반의 최후 추정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베이지안으로 넘어가면서 MCMC 기반의 방법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추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계 패키지를 돌려서 나오는 결과는 이 추정 값이죠. 사실은 뭐 회귀직선을 구하는데 그 회귀직선의 기울기가 모수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고 그 추정 값을 이 최후 추정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 MCMC와 같은 그 Repeated Random Sampling 같은 이 기법을 통해서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추정법을 활용을 한 건데 그 추정법의 논리죠. 추정법의 디테일을 여기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아주 재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때요? 이해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책 내용이야 혼자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논리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너무 약하게 얘기했나? 상위 5%. 예, 상위 5%. 실질적으로는 2%? 예, 실질적으로 100명 중에 이 내용을 2명 알까 말까? 예,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통계학과 졸업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만큼 다 배웠는데도 모르는 것이 이 통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소위 말해서 이 얼치기가 굉장히 판치는 곳이다. 예, 얼치기. 저도 뭐 통계학 전공자이지만 제가 뭐 특급 전문가, 아주 그냥 초절정 고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 통계밥을 계속 먹어오면서 많은 자칭 타칭 전문가들을 만나왔는데 얼치기가 너무 많다. 근데 그 얼치기, 근데 자기 스스로도 사실 얼치기인데 그 얼치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치기는 이제 그냥 진짜 정도,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알면 정말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통계 모형 작성,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저희는 데이터는 있는데 통계 모형이 없으니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강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예, 통계 모델 강의가 의외로 많지는 않죠. 알아서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보통은 알아서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아서 공부하지 않고 같이 내용 점검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강좌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그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좀 따분하시지만 그냥 강좌를 쭉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한 통계 모형의 작성. 통계 모형. 왜 통계적인 모형인가? 블랙박스와 같은 통계 모형 악몽, 일반화 소형문과 베이지적인 확장, 이런 기호 포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2장에서는 확률 분포와 통계 모형, 이게 뭔지, 최후 추정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화송 분포가 뭔지, 포화송 분포 모수의 최후 추정이 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난수 발생, 그리고 확률 분포 선택 방식, 이런 것들도 하고요. 일반화 선형 모형 중에서 포화성 회귀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어떤 통계 모델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기준, 선택 기준, 그리고 이 검정 테스트, 이 테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Generalized Linear 모델의 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로지스틱 회귀, 로짓이라는 링크 펑션을 이용해서 피팅시킨 리니어 모델이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여기서 보면은 이 혼합 모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깨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혼합 모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커프의 이제 여기 이 책의 메인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모델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마코프 연습 몬테카를로 기법, 그리고 베이지 통계 모델이 뭔지에 대한 내용, 그 중에 하나인 매트로 헤스팅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MCMC 샘플링의 아주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인 깁 샘플링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깁 샘플링이 뭔지,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패키지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층 베이스 모델에 대한 내용. 계층 베이스 모델은 이 모수를 확률 변수로 보는데 그 모수를 또 모델링하는 그 하이라티컬한 구조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모두 다 데이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델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용은 마무리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강의 내용이 여기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 자료가. 그리고 선택적으로 맨 처음에는 좀 속도가 천천히 가지만 나중에는 좀 기본 개념이 장착되고 나서는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번 수업은 1시간 반,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통계 모형이랑 관측된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리 모형입니다. 그래서 관측 패턴이 잘 설명되거나 관측된 현상 배후에는 법칙성을 찾아내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통계 모델의 근본 목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패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법칙성을 찾아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모델링을 왜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입니다. 통계 모델링을 하는 이유, 그 근본이 뭐냐? 패턴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 통계 모형은 기본적으로 설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력. 이 데이터로부터 이 추출된 현상으로부터 추출된 이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가 결국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모델로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물론 여기 시간적인 관점을 여기다 개입을 시키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기반으로 됐을 때 추가적인 이제 추후에 나온 데이터가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통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력에 대한 부분, 예측 모델. 그래서 설명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면, 이 회귀 분석이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선형 회귀 모델이 왜 많이 사용될까? 왜 사용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회귀 분석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일까? 근데 최근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타이틀 달고 나온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측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측력 깡패 수준으로 그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통계학에서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논의가 무색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느낌이 비전 혹은 음성 시그널 프로세싱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예측과 관련돼 있어서는 묻지마 딥러닝을 쓰면 오케이, 가장 좋은 거 썼겠구나, 딥러닝이 도리어 성능이 안 좋으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조차도 있을 정도로 딥러닝 전성시대가 열렸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원래 데이터를 모아서 무엇인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설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딥러닝 기반에 있는 모델은 예측력은 굉장히 좋은데 이 현상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뭐 explainable AI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강좌 말고 제가 통계적 인공지능이라는 강좌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적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근본적으로 뉴럴넷, 그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 설명력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게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전통적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성질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고약한 성질들이 좀 있어요. 고약한 마음에 들지 않는 수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계 모델링 중에서 딥러닝 타이틀 달고 나온 그 기법이 지금 요즘 시대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그 근본 이유는 예측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가면 이 예측력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력을 대동시켜라 라는 사조가 곧 생길 것입니다. 그때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기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약간 또 옆으로 좀 센 내약인데 터미네이터 3에서 스카이넷의 마지막 전자동화 전적인 자동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냥 핵무기를 그냥 전국토에다 쏴버리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근데 그 누를 때 우리가 인간이 어떠냐면 이거 눌러도 되나? 누르면 안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서 잘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지금 이거 이외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스카이넷에게 모든 통제권을 딱 주는 순간 핵무기 쫙 이렇게 나오면서 다 폭발시켜버리죠. 맞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딥러닝이라는 모델 구조를 우리가 설명력이라는 것이 더 구조화돼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exclusive AI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배타적인 전적인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AI의 도래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딥러닝 설명 못해서 암달한 논문들이 이게 구조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건 노벨상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기본 알고리즘의 역사 변천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강의는 이제 많이는 없어요. 많이 없는데 한번 기회를 이제 잡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학에 대한 근본 이해, 통계 모델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 이해를 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들이 딥러닝도 결과적으로 지속 사용 가능하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를 하죠. 그러지 않고서 계속 프리시전 애큐러시만 계속 고민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계속 애큐러시만 보고 퍼포먼스만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 이제 딱 막히게 되면서 다시 원상복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여기서 통계 모델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일 잘하는 알려진 모델이 무엇이냐?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도 유명한 회귀분석이라는 강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을 기본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귀 모델을 근본으로 잡고 기준을 잡고 거기서 파생되는 관점으로 통계 모델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통계 모델의 설명력과 예측력의 균형을 가지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이 현상 설명 혹은 데이터로부터 출발한 현상 설명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설명력은 뭐 다 연결이 되고 뭐 시그널을 찾아내서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작성된 모델을 통해서 그 시그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문제도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 두 가지 문제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계 모형. 왜 통계적인 모형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은 이 관찰에 의해 데이터로 표현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오차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확률 분포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에 어떤 평균이 있고 그리고 이 평균값 어떤 대표값이라고 합시다. 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이 대표값이 있고 이 대표값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랜덤성이 있는 우리가 통제에 불가능한 뭐 예를 들어 뭐 오차라고 해봅시다. 이 통제 불가능한 오차가 있을 때 그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확률 분포라는 내용을 끌고 오게 됩니다. 이 확률 분포는 쉽게 얘기해서 확률 밀도 함수, 확률을 제시하는 함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률을 생성하는.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그 컨트롤을 무엇으로 하느냐? 확률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 확률 생성 함수에 여기 가정이 일단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가정. 굉장히 그냥 랜덤이니까 확률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한 가정입니다. 스트롱한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 맞아야지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통계 모델링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설득력이 백업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정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 안 맞으면 현상을 왜곡할 수 있는 해석이 통계 모델링으로부터 나올까요? 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통계 모델이기 때문에 가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통계 모델링을 적용해버리면 현상을 왜곡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주 강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쉽사리 사실은 그 모델링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회귀분석이라는 모델링을 정교하게 잘 사용하려면 쉽지 않아요. 매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회귀분석이 제일 쉬운 거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분산 분석이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니 이렇게도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도 어려운 건데 사실은 막무가내로 소위 말해서 마구잡이로 사용된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회귀 분석했다, 분산 분석했다 이런 리니어 모델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행되었다. 자행.
사실은 근데 거기에 우리 통계학자분들은 좀 책임을 좀 가질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예, 책임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잠깐만요. 손을 들으셨네. 손 들으신 이유가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채팅 치면은 제가 그 답변 바로 해드립니다. 질문을 읽고 답변해드려요.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직 진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여기에 사실은 이 진실에 역사들이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사실은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많은 부분 눈 감아준 것도 사실 사실입니다. 예, 사실 틀린 건 알지만 그냥 눈 감아준 통계학자분들은 그걸 사실 알거든요. 눈 감아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는 그걸 그냥 통계 어떤 기본 원료로부터 시작했던 내용들과 벗어난 것을 그냥 이용해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은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현실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사이비 통계가 만연해 있어요. 사이비 통계. 예, 여기 뭐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의사과학이라고 씁니다. 의사. 이 사이비의 그 사인 것 같아요. 사이비. 예, 사이비 과학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만연해 있는 지역의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실 현실에서 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계학 기반의 원리를 이해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정답인지는 사실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열치기로 남게 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단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통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적이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통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적이어야 하나. 그래서 사이비도 잘 예측하면 안 사이비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사이비도 잘 예측하면 안 사이비가 아닌가요?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잠깐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통계 모델의 근본은 이제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측이 있고 두 번째는 설명이 있어요. 예측과 설명.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재시켜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측과 설명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안 되는 영역이다. 설명을 왜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측은 잘하는데 예측은 잘했어요. 근데 그 모델로부터 우리가 현상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위 체중 증가에 따라서 고지혈증 발생 확률이 몇 %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모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해석입니다. 해석.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해석. 이 모델이 나오면 해석이라는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공대 계열에서는 워낙 그 예측에 대한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딥러닝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설명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죠. 왜냐하면 딥러닝 모델은 설명이 안 돼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통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노출이 안 돼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이걸 정교하게 이용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형 회귀 모델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정말 정교하게 1만 틀려도 틀린 거죠. 조금만 틀려도 틀리게 해석하는 거. 현상을 왜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공장 개수와 예를 들어 뭐 공장 면적과 대기 오염과의 관계. 공장 뭐 당연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장 오염이 그러니까 공장이 이 단위 면적당이 많이 설치가 돼 있으면 공기 오염이 높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설명. 뭐 공장 단위 면적 증가에 따라서 이제 공기 오염 정도가 뭐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뭐 어떤 특정 단위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데,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왜곡이 또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슬리퍼의 판매량과 상호의 물릴 확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호에 물려서 죽을 빈도수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를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 가정에 물론 인과관계가 맞아도 모델링을 돌렸더니만 예측은 잘 돼.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해석이 나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져야 되고 체크가 되어져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예 통계 모델, 이런 기본적인 회계 모델도 사실은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기초 통계량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을 잡고 그냥 이게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사용했었던 그런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회계 분석조차도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못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공을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내공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문 되게 감사합니다. 이거 이런 좀 뭐랄까 건설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와 모형을 대응시키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데이터 얼마나 적합되어 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적합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됐어. 얼마나? 잘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됐어. 정량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와 모형을 대응시키는 절차. 모형도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가지고 물론 모형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 어느 모형에다 대응시켜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루틴이. 그래서 그 루틴도 이제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루틴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은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포에 대한 이해.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이 오차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를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확률 분포가 아까 말씀드린 이 확률 분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의 기본 모티브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와 모형을 제대로 매칭을 시키려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쉽게 얘기했을 때 뭐 컨티뉴 연속형 변수가 뭐 이상형 변수, 명목형 뭐 그리고 뭐 순위형 뭐 이런 카테고리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종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분포는 다들 잘 아는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감마 분포, 포화송 분포, 이항 분포, 또 뭐가 있죠? 뭐 T 분포, F 분포, 그리고 멀티노미얼, 명목형 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오는 명목형 변수의 카운트 데이터를, 멀티노미얼 데이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인 디리클렛 디스트리뷰션. 근데 이런 디스트리뷰션의 종류를 또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규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베이스 모델로 가면 베타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대한 근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통계 모델링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데이터와 모형을 대응시키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없다.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통계 패키지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고 그냥 돌려. 예. 그리고 혹은 뭐 비슷한 거 어디서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게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 코드 드르륵 긁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결과만 뽑아내고 두리뭉실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수업 듣는 거죠. 네. 통계학 전공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 소양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떤 근거로 무엇을 주장하면 좋을까 판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대응 명시되는 통계 모형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과학에서는 이 데이터 배후에 있는 자연의 규칙과 구조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에는 모델 자체가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 통계에서 자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베네핏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림. 첫 번째는 자연이 가진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이 가진 정보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돼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하는데 뭐 파란색 콩, 노란색 콩, 뭐 주름진 콩, 매끈한 콩 이렇게 하는데 매끈한지 주름졌는지 이게 아리까리해. 예, 아리까리한 경우, 에라이 모르겠다. 주름진 콩. 예.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매끈한 콩. 예, 이런 오류가 발생하죠. 오차. 혹은 뭐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그 농도 측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실수로 오기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이 자연이 가진 정보를 소실하게 된다. 두 번째 정보 소실은 통계 모델링으로부터 정보 소실이 일어납니다. 예.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정보, 예를 들어서 전체 정보량이 있고, 예. 데이터로부터 출발하는 그 정보량이 있죠. 예. 그 정보량이 있는데 그 정보량을 통계 모델이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가면 참 좋을 텐데, 전부 다 안 가져갔네요. 전부 다 가져가면 좋을 텐데 일부분만 가져간다는 거죠. 보통은 이 정보량은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 분산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의 양이 정보량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이 총분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산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이 이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통계 모델링으로부터 출발하는 2단계 정보 손실이 됩니다. 2단계 정보 손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뭐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차, 뭐 이렇게 에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차인데 이 오차는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설명을 뭐 또 드리자면, 오차는 이 컨트롤이 가능한 오차가 있고, 이 컨트롤 가능한 오차, 조정 가능한 오차라고 할까요? 조정 불가능한 오차가 있습니다. 통계 모델링에서 나오는 그 추정법은 궁극적으로는 조정 불가능한 오차는 이게 못 건드립니다. 이게 랜덤의 영역이고, 이 조정 가능한 오차를 이 추정량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 조정 가능한 오차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는 추정량에서 이 추정량 기대값을 뺀 거고요. 베리언스는 이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적 속성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분산입니다. 그 내용 뭐 그냥 제가 정의만 그냥 구구절절히 읊은 거고요. 이제 내용이 뭔지는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오차 때문에, 이 오차 추정량이 좀 약간 삐끗삐끗해서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좀 많이 큰 모델이다. 그러면 이제 모델 1, 모델 2는 이 조정 가능한 오차가 굉장히 뭐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오차가 커져버리는, 그래서 정보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슬프겠죠. 조정 가능한 오차를 충분히 줄여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충실하게 해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량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 고민을 하나요? 이런 걸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데이터 분석하면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만약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이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속성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던 그런 경험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법으로 승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2단계 정보 손실에서 출발하는 이 정보 손실을 최대한 데이터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러한 논의는 책이 안 나오죠. 책이 안 나오고 현장에서 좀 거친 풍랑 속에서 경험해 보시는 분들, 현장에서 구르시는 분들이 이제 봉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통계학 전공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넘어갈수록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많아집니다. 주니어 분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정확한 통계 모델링을 하는 거고, 이 오차, 조정 가능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모델을 써야 될까요? 이런 부분, 이 데이터셋이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든지 데이터를 도저히 통합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추정량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공지능 있잖아요. 통계학자들이 시니어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통계학자,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AI의 그러니까 AI의 문제를 해결한 AI 알고리즘의 근본 이해와 근본적인 방향성을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니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 붙여서 나온 알고리즘 공부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냥 기법에 휘둘려서 이 기법 정말로 뛰어나, 이 문제를 해결했네, 거기에만 이제 휘둘리면서 거기에만 이제 인상 깊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시니어가 됐을 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가이드라인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 전공은 정말 좋은 전공입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내공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1단계 소실은 이 책에서는 다룰 수가 없죠. 측정 자체부터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논외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통계 모형을 사용하면서 이제 정보를 읽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모델링의 형태로 요약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데이터 전체를 설명할 수 없는 모델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요약 정리라고 나옵니다. 요약 정리. 모델링이 또 근본적인 하나가 뭐냐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설명력에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델이 간결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모델이 막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이 잘 안 되겠죠. 너무 설명 변수가 한두 개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설명 변수가 5,000개, 10,000개 이렇게 돼버리면 예측이야 잘하겠지만 설명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죠. 그래서 모델의 간결성 그리고 예측 능력, 이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 지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동화해보고 싶잖아요. 정량화 시켜서 우리가 결정 짓고 싶으니까 그러한 모델 셀렉션 하는 방법들,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나 이런 이해가 거기에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이 통계 모델링의 이제 적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설명력과 그리고 예측력 동시에 고려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이유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계 모형 기본 도구인 확률 분포를 사용하면 오차 일어나고요. 결측, 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측이 일어났을 때 확률적 분포를 이용해서 임퓨테이션을 할 수가 있죠. 결측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 관점으로 결측치 처리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오차도 모형화해서 나타내려면 확률 분포를 사용한 현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신뢰성, 적합도를 얘기하고 예측의 정도, 정량적으로 다 평가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인트로덕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듣기에는 좀 따분한 강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예. 아주 좋은 강의고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성장하시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하나 오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치를 극복해서 고수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일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